예, 장관님. 최근에 또 사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15 몇 달 됐죠? 네,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8.15 사면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면을 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사면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고 사면권자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면 이 고도한 비리 입장에서 경제인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최소한 문제가 없습니다. 비리 경제인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확립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로는 비리 경제인들 사면된 건 윤석열 정부 전까지 2명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비리 경제인이라고 하시는 카테고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경제인 사면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벌 총수만 한정해서 얘기해 봅시다. 재벌 총수 2013년부터 2명 이외에는 이 경제 범죄로 사면된 경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벌써 35명입니다. 구분을 하시는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35명이 다 재벌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재벌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본인이 비리 경제인이라고 법무부에서 브리핑하실 때 4명, 31명 이렇게 해서 통계를 분류하신 거 가지고 이제 31명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기존의 정부에서도 계속 해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최소한 재벌 총수가 경제범죄로 사면받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치 이전 정부에 계속 해오던 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상황 전혀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제가 거기서 특별히 그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혹시 벌금 추징액 사면이 안 됐으니까 벌금 액수가 얼마큼 사면됐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리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계산할 수 자료를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그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통계가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벌금 확인해 액수가 보겠습니다. 사면이 됐겠지요. 다 납부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벌금은 납부가 되고 추징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면회 같은 경우에.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산을 가능한지 제가 해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31명 이번에 지금 경제사범으로 분류하신 31명에 대해서 벌금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만 359억입니다. 이전에 사면할 때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82억 원 벌금 사면이 돼서 국민적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에 359억입니다. 얼만큼 사면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액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지금 범죄 피해자들 치료비 지원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납부했어야 될 82억 납부됐으면 그 중에 상당 기금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갔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일정 부분이 벌금 중에 일정 부분이 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 사안이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좀안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범피비기금으로 가면 범죄 피해자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고 생계비 치료도 될 수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 치료비 290만 원씩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걸로만 계산을 해도 82억이면 2,800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요 최대치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 일부 나왔지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7억 추징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이런 겁니다. 식의 잘못된 부분들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합니다. 예.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 장관님 현업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면심사위원장이시잖아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상신은 하게 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 중에는요 사면심사 통해서 부적정 의결한 장관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오히려 부결한 거를 바꾼 분도 계십니다. 장관님이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31명에 대해서요 판결상 확인되는 횡령 액수, 회사의 돈 횡령하거나 배임한 액수만 해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올해 4명 일단 금요서구화학 박찬구, 롯데재단 신영자, 부영그룹 이중근, 삼양식품 김정수 4명만 해도 1,758억입니다.
이 중에 회사 돈 얼마나 갚았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브리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민 경제의 어려움, 심각한 상황의 점을 고려해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 사면하신 분 중에서 박창구 금요석협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 이미 올해 5월 달에 퇴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복권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분이요, 횡령 확정 판결 받고도 원래 특경가법에 따르면은 취임이 금지되는데 100일도 안 돼서 판결과 현행법을 비웃듯이 금요석 화학 대표로 다시 취임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수만 1년 동안 55억 4,100만 원 수령해 가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중근 부영회장이 있습니다. 이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나라 땅하고 나라 돈 갖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사업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거 분양 전환하면서 건축비 부풀려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한테 고효를 짜내가지고 과다이익, 그렇게 해서 재계 20위까지 도약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분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들한테 45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살리는 게 아니고요, 서민경제 죽인 사람입니다. 종근단 이장한 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한 회장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본인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 2017년 7월 달에 퇴사한 운전기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회사 차량 운전했던 2달간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무게 7kg 빠졌다. 응급실도 실려갔다. 공황장애가 왔다. 이 서민 살리기는커녕 서민들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한 1분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 이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면권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제로 팩트가 좀 다르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중근 씨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 변제나 공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박찬구 씨 같은 경우도 피해 금액 전부 변제가 된 상태 등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각각의 사면 사안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사면 제도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오전 소송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요. 피해 변제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속 얘기하시면서 벌금의 얘기 계속 하시다 이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알려주고 계시면서 지금 다 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리는 건데 그런 벌금 액수대로 알려주시고요. 피해 보상된 건 피해 보상대로 알려주십시오. 알려줄 수 있는 저랑 말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그럼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영장 전담 판사가 하루 동안에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장 판단 재판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게다가 이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기서 유창원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이게 수사 과정일 뿐이고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본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방금 전에 김의겸 의원 질의에 장관께서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는 당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과연 있는지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동의안은 말 그대로 헌법상의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 특권을 극복해서 판사가 정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당의 피의자가 출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체포동의안 많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끝까지 고집하시고 발언한 소위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원금 내역, 거래 내역,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제가 등 당시에 잠깐만, 방해로 제대로 끝까지 잠깐만. 말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질문 다 하면 답을 하세요. 그렇게 성급히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내용 보시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말 내용 기억 안 납니다만 뭐 제대로 적어 오신 건 맞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표현 중에 아까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 뭐 4만 자 중에 한 3만 자 이상을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설명에 소화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우리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특기가 아닙니다. 예. 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는 표현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고 객관성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설득력의 신뢰가 있으려면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 그거 가지고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될까요? 판사 설득은 이제 검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 판단을 하는 건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면 어떻게 증거를 판단하나요? 증거 다음에 상식이죠. 그래서 자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증거 들어보세요. 많지만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물론이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우리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객관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주장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다. 가볍기 그지없다라는 그러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서 연민의 정 같은 건 따지기 필요도 없이 국민에 대한 설득력,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위원님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자, 그럼 게다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다음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격에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왼쪽 PPT는요.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 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 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별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증거관계의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속을 필요한 사유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안 구속을 들어가 필요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상식 말한 그 아닙니다. 말꼬리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계좌 추적 내역, 누구의 진술, 누구의 진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뭐 우기시니까 자 다음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 심의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해당하죠. 한동훈 장관은 이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검사로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 그 입장으로서 대변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보세요. 그 자, 구속영장이 어차피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들어보세요. 것이죠. 국회법 제93조의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라고 해서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인은 다 압니다. 취지와 이유가 구분된다는 거.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만 자 중에 3만 자를 혼자 독식을 한 거예요.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할 때의 그 이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몇 배나 뛰어넘는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의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그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이전에 보수정부의 법무부 자, 박범계 의원님 정리하시죠.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처럼 저희들이 그러면 무지몽매하고 아니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보수정부의 장관이나 진보정부의 장관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적어도 1분 내지 2분 이내의 체포 동의안 여야를 만듭니다 더 열심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가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 하시는 예, 거예요. 박범계 그건 서로 간에 입장이 의원님. 있는 거예요. 예. 자, 정리하십시오. 자, 유상봉 의원님, 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